자, 교과서 278쪽을 봅니다. 친구가 적어준 시 구절이 감동적이어서 한참을 속으로 되뇌었어. 어떤 시인의 작품인지 궁금했지. 알아보니 일제강점기 시인이래. 일제강점기라는 시대는 현대를 사는 나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마치 시인의 감정이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 나에게 다가온 것 같았어. 시는 시대를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지닌 걸까? 지금 두 가지 시를 선생님이 들려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두 가지 시를 들려드릴 건데요. 하나는 일제강점기의 시를 들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시는 2000년대에 만들어진 시예요. 두 가지 시 중에서 어떤 게 일제강점기 시고 어떤 게 2000년대에 만들어진 시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는 그리운 건 그대일까 그때일까. 다음 두 번째 시는 하나 둘 셋 넷 밤은 많기도 하다. 아시겠어요? 자, 책 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우리 교과서 278페이지에 있는 시. 우리 학교에 있는 책을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 시는 굉장히 SNS에서 핫한 시예요. 하상욱 시인의 시밤이라고 하는 시집이에요. 자, 이 안에 있는 시 중에서 선생님이 첫 번째 그리운 건 그대일까 그때일까는 시밤이라고 하는 시집에 있는 시였고요.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밤은 많기도 하다. 이거는 못 자는 밤이라는 시였습니다. 이렇게 자, 이 두 개의 시가 굉장히 짧은 시인데 우리의 마음 속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죠. 우리 교과서에서 방금 봤던 본문처럼 278쪽에 있는 것처럼 시는 시대를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는 거.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거는 일제강점기 1930년 40년대 내용이고 시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2000년대 내용이지만 시는 시대를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현대시 감상하기를 통해서 자기 성찰의 내면을 그린 시 남신 의지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작품의 내용을 파악할 겁니다. 또 토속성이 드러나는 시어를 찾아서 문학사적 가치를 함께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 작품들을 감상을 할 건데 다른 작품을 감상하지 못할 것 같아서 우선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작품을 지은 일제강점기 문학사적 그 당시의 이론적인 배경을 먼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제강점기 문학 이론을 먼저 공부합시다. 자. 현대시의 흐름과 시 경향에 대해 알아봅시다. 현대시의 흐름, 이행기 문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행기란 고전문학에서 현대문학으로 이행하는 시기로 가보개혁부터 1910년대를 말합니다.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개화의지, 애국, 계몽, 민족의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작품들이 쓰였습니다. 대표적 양식으로는 개화가사, 창가, 신체시 등이 있으며 현대적 자유시가 등장하였습니다. 참고로 한국 현대문학의 시작 시기는 근대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따라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즉, 가보개혁이 일어난 1984년설, 3.1운동설, 18세기설 등이 있습니다. 이행기 문학으로는 기존의 가사 형태의 새로운 내용을 담은 개화가사,
주로 7호조의 율격을 기본으로 문명 개화를 예찬한 창가, 외형류를 벗어나 근대적인 자유시에 근접한 시 형식인 신체시, 그리고 현대적 자유시의 등장을 들 수 있습니다. 1920년대 문학은 서구의 여러 문예사조가 도입되어 다양한 작품들이 창작되었고 동인지의 출간으로 문단이 형성되었습니다. 1920년대 중반부터는 사회주의 사상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면서 카프 문학이 창작되었고 이에 대항한 민족주의 시가 대두된 한편 최남선, 이병기, 정인보 등에 의해 시조 부흥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습니다. 1920년대 문학의 대표 작가를 살펴보면 김소월은 현대적 정조를 전통시의 율격을 빌어 표현하였는데 산유와 진달래꽃 등이 있습니다. 한용우는 님의 침묵, 알 수 없어요 등의 작품에 삶에 대한 성찰과 사랑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상화는 역사적 현실을 낭만적 정조로 표현하였는데 대표 작품으로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들 수 있습니다. 1930년대 문학. 1930년대에는 식민지 자본주의가 확립되면서 도시 문명이 발달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문학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문학의 순수성과 예술성이 강조되었으며 서구의 주지주의나 모더니즘 등이 도입되었고 후기에는 생명파의 활동이 나타났습니다. 1930년대의 시 경향을 살펴보면 문학의 순수성과 예술성을 지향하는 순수시가 있습니다. 대표 작가로는 김영란과 박용철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인간 문제, 도시 문명 등을 다루며 이미지즘이 나타나는 모더니즘 시도 있었는데 정지용, 김광균, 이상, 김기림이 그 대표 작가입니다. 또한 생명파는 인간의 정신적, 생명적 요소를 중시하였고 서정주와 유치원이 그 대표 작가입니다. 1940년대 문학. 일제강점기 말 극심해진 일제의 탄압 속에서 민족의 향토적 세계를 그린 시나 저항적 면모를 지닌 시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광복의 기쁨을 노래한 시들도 창작되었습니다. 1940년대의 대표 작품으로는 향토적 시인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 오랑캐꽃 등이 있고 저항시인 서시, 광야, 그리고 청록파 작품인 나그네, 해, 승무가 있습니다. 1950년대 문학. 6.25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고 인간의 실존적 문제에 대해 다루는 시가 창작되었습니다. 또 현실의 참혹함 속에서 서정성으로 복귀하고자 한 순수시가 창작되었으며 모더니즘 경향의 시도 쓰였습니다. 1950년대 대표 작품으로는 전후문학인 초토의 시, 다부원에서, 순수 서정시인 우름이 타는 가을강, 전영눈, 모더니즘 시인 목마와 숙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 문학. 4.19 혁명과 광주 민주화운동 등을 계기로 민주화의 열망이 문학에도 반영되어 현실을 비판, 풍자하거나 민중의 고통에 주목하는 등 민중지향적인 시가 많이 창작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사회의 부조리를 실험적 형식으로 고발하는 시가 창작되었습니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의 대표작을 살펴보면 1960년대에는 풀,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껍데기는 가라, 1970년대에는 농무, 오적, 1980년대에는 노동의 새벽,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문학은 사회주의 몰락 후 이념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져 자연, 여성 문제, 개인의 일상 등 다원화된 주제를 개성적인 형식으로 노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시 감상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현대시 흐름과 경향 잘 공부하셨나요? 이제는 교과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279페이지 그리고 필기도구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제재를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갈래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은 갈래는 자유시고 서정시입니다. 자유롭게 쓴 시고요. 개인의 서정을 담은 시예요. 우리 백석, 시인 백석이 자신의 서정을 노래한 시가 되겠습니다. 서정시가 무엇이죠? 알고 계신가요? 서정시? 네, 맞습니다. 정서를 담은 시예요. 우리 백석 시인이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거든요. 개인의 정서를 노래했기 때문에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라고 합니다. 이따가 우리 백석 시인에 관련된 영상도 하나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시의 두 번째, 자, 성격을 볼 거예요. 자, 성격은 고백적입니다. 우리 문학은 허구의 갈래이지만 자신의 백석 경험을 담아서 고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반성적이고 의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안에 드러나 있는 어떤 소재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갈매나무라고 하는 상징적인 소재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진 소재가 될 거예요. 자, 제재는, 자, 제재가 뭔지 아시죠? 소재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소재입니다. 유랑이네. 외롭고 무기력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썼는데요. 외롭고 무기력했던 백석의 경험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주제는 이랬던 외롭고 무기력한 삶에 대해서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랬던 자기의 모습을 반성하고요. 그리고 반성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까지 나아갔다는 것. 이게 이 시의 주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특징. 자, 첫 번째.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고 되어 있죠. 이 시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이 시의 제목처럼 편지 형식을 빌려서 시를 썼다라는 거 굉장히 특이한 시의 특징이 될 거고요.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근황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백석 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방언을 사용했어요. 지역색이 잘 드러나겠죠. 평안도 지역이라고 하는 방언의 사용, 또 향토적인 시어를 사용했다라는 것. 이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토속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 시는 내재율을 가지고 있는 시예요. 내재율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운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어떤 것을 활용하여서 내재율을 가지고 있는지 잠시 후에 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네 번째.
산문적인 서술을 하였는데 시상 전개하는 방식의 하나입니다. 뭐뭐 하였다, 뭐뭐 이었다로 하는 보통은 시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지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시를 썼다라는 거. 이게 백석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고 하는 시의 특징인데요. 자, 이 시를 보시면 시상을 전개하는 방법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라고 하는 20행의 시어를 기준으로 해서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강 구조였던 시가 갑자기 그러나에서부터 상승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 잘 찾아서 여기였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그러면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봐서 해당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279페이지 준비되셨나요? 자, 본문학습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작가는 백석입니다. 자, 제목부터 한번 봅시다.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되냐고요? 한번 봅시다. 남 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이렇게 끊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고요? 한번 봅시다. 남신이주 무슨 의미냐? 신이주의 남쪽 유동 지역에 그다음 박시봉방. 박시봉은 사람 이름이에요. 목수였다고 합니다. 박시봉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박시봉 집에서 방향에서 방면에서 요겁니다. 그러니까 발신의 위치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백석이 현재 편지를 쓰고 있는 형식을 제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주소를 쓰는 방식이에요. 특이하죠? 이게 제목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거 근황을 밝히고 있어요. 백석이 현재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이 시의 가장 큰 특징, 지금 백석이 처해 있는 처지, 정서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들어와서 천천히 자세하게 봅시다.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적으면서 따라오세요. 자, 어느 사이에 나라는 글자가 나왔습니다. 나라는 글자가 나왔으면 문학이니까, 자, 이거 1인칭입니다. 1인칭인데, 여기서 1인칭은 누구냐면은 백석이 되겠죠. 왜인 줄 아시죠? 이 작품의 특징, 고백적이라고 했어요, 아까. 자, 그 다음 아내도 없대.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부정적인 뜻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상실감이네요. 나쁜 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내와 같이 살던 집이 없어졌대. 이건 좋은 거잖아요. 그치? 이거 단란하고 오붓했던
가정이 상실이 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안 좋다.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백석이 느끼고 있는 정서를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 보면 여기 쉼표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뭔가 장치적으로 일부러 만들어 놓은 느낌이 들죠. 그냥 이렇게 봐도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왜 그랬느냐?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이 시의 특징 아까 우리 핵심 정리, 재해 정리할 때 기억나실 겁니다. 내재율을 획득했다. 내재율이라고 하는 것은 율격을 만들기 위해 율격, 즉 운율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일부러 드러나지 않지만 계속한 반복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복, 이러한 쉼표의 잦은 활용을 했구나라는 것이 우리 그냥 봐도 다 보이시죠? 쉼표의 잦은 활용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삼행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살뜰한 부모면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졌대요. 부모와 동생, 가족이 해체되어 있는 처지네요. 그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지금 보면 아내도 부모도 동생도 없고 혼자 서 있는 모습, 고독하고 외로운 처지에 놓여 있는 백석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모습들은 전부 다 백석이 처해 있는 자신의 최근의 근황이 요약적으로 진술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난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자신의 근황들이 드러나 있죠. 이 근황이 그냥 봐도 안 좋아 보이지. 자, 이 근황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바람, 또 여기 보면은 뭐 거리 끝, 또 바람, 또 뭐 세게 분다, 바람이 세게 불어, 또 추위, 뭐 습내 난다, 춥다, 뭐 누긋한 방, 이러한 뜻들, 뭐 헤매인다. 자, 이러한 의미들 전부 다 같은 의미일 것 같아요. 날이 저문다. 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시어와 식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고난 플러스 시련을 겪고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지금 현재 시적 화자의 상황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방황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다른 말로 하면 유랑인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험난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거리 끝이 세모 표시를 했느냐면요. 거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인생을 의미합니다. 거리. 근데 인생의 끝에, 끝자락에는 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험난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쓸쓸하다라고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인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센. 요거를 시적 허용한 표현이에요. 더 강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헤매이었다. 요거는 방황하고 있다.
자, 바로 날도 저물어서 깜깜한 저녁이 되고 있는 거죠. 원래 낮보다 밤이 더 방랑자들이나 고난과 시련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더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을 설정한 거겠죠.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옵니다. 그러면 바람이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온다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계절적인 배경은 아마도 언제일까? 그렇지, 겨울이 되겠죠. 계절적 배경은 겨울일 것이다 라는 것도 더 상징적으로 추위를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시련의 배경을 더해줄 수밖에 없는, 심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 샀을깐, 여기서의 이 어느 목순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누구예요? 맞습니다. 바로 제목에 있는 박시봉입니다. 한 방에 들어서 쥐인을 붙이었다. 자, 여기서 이 한 방은 추운 방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 하나를 의미하기도 해요. 두 가지 다 해당됩니다. 뭐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문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쥐인을 붙이었다. 이렇게 주황 색깔 표시가 있는 것들은 오른쪽에 보면은 다 주석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보면 오른쪽에 다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주석을 다 활용하시면 돼요. 쥐인을 붙이었다. 새 들어 산다. 이리하여 나는 습내나는 춥고 느긋한 방에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을 한대요. 굉장히 슬픈 표현이잖아, 그치?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을 한대. 왜 내가 나를 혼자도 많은 것 같이 생각을 할까? 그 정도로 내가 내 몸 하나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주체가 안 될 정도의 삶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상황인 거예요. 불쌍하지? 자, 이때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자, 디롱배기에 북덕불의 의미를 한번 볼까? 오른쪽에. 자, 지롱배기, 둥글넓적하고 아가리가 벌어진 작은 질그릇에 뭉텅이 피운 불을 이렇게 담아 놓는 거지. 둥글넓적하고 아가리가 벌어진 작은 질그릇에다가 이렇게 불을 해가지고 이렇게 불을 피워갖고 온다면은 따뜻하겠죠. 여기에 불이 이렇게 피워져 있으면은 따뜻하겠지. 담겨오면, 그러니까 얘는 오래간만에 이 추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추웠던 시련과 고난 속에서 오랜만에 봤던 따스함의 이미지예요. 얘는 긍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의지할 만한 존재예요. 의지할 수 있는 존재. 잘 없는 존재지. 유일한 의지의 존재예요.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한대.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한다. 이건 그냥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냥 무료하니까, 지루하니까, 그냥 의미도 없고요. 가치도 없는 행동들을 하는 거야. 왜냐? 삶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때우고 있어요.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벽에라고 그냥 뒹굴뒹굴 시간만 보내고 있어.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슬픔이고 어리석음이고 요거는 안 좋지. 자, 요런 정서를 뭐라고 하느냐? 자, 이런 정서를 회한의 정서라고 합니다. 회한. 후회와 한스러움의 정서.
소처럼 연하여 계속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자, 새김질 오른쪽 있죠? 새김질. 소가 하는 행동. 계속해서 소가 하듯이 계속해서 새김질을 하는 것이었다. 반추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깊이 있게 성찰하는 것이었다.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요. 나의 과거에 대해서, 지나온 삶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내가 왜 그랬지라고 계속해서 소처럼 지규법 계속해서 나의 깊은 내면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에 잠기느냐.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는 내 눈에 뜨거운 건 뭔지 알죠? 눈물이 막 나.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불도록 부끄러워질 적이며 내 스스로 막 자괴감이 드는 거야.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거.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라고 너무 깊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충동을 느낍니다. 안 되겠다. 죽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운명에 대한 체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절망감이 아주 극도에 달합니다. 극도에 달했지만 절망감이 올라간 것 뿐이지 현재 백석의 감정은요. 여기가 제일 높고 여기가 제일 낮다고 치면 지금 현재는 아주 땅바닥까지 내려갔어요. 현재의 감정. 지금 현재의 감정 상태는 현재의 정서 상태는 바닥까지 내려가서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나는 이제 죽음의 상태까지 내려간 거예요. 암울한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다라는 거.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어.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난 살 필요가 없어. 라고 체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 백석의 정서 상태, 정서의 변화가 이 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자, 이 중간중간에 보면은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은 여기에 삿이라는 단어와 그치? 또 여기 디롱배기 또 북떡불 요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요런 단어들은 향토적인 시어, 아까 우리 제재 정리할 때 봤던 그 향토적인 예스러운 그 토속적인 그런 시어들이에요. 바로 평안도 방언 기억나시죠? 그런 시어들이기 때문에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아, 이런 것들이구나.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걸로 토속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79페이지고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280페이지예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우리 백석이 감정이 올라갈 거예요. 다행이지? 봅시다. 자,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하면서 드디어 시상이 전환됩니다. 여기 있는 그러나 요거 때문에 다행이에요. 우리 아까 제재 정리하면서 봤어요. 제재 정리하면서 봤지. 자, 시상이 전환될 때 그러나 덕분에 하강 구조에서 상승 구조로 바뀌게 될 거라고 시상 전개할 때 말했었어요. 바로 이 부분에 우리 그러나가 위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할이에요.
자,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자, 그러나 뒤에 바로 바뀐 태도 변화예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태도가 바뀌죠?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느꼈던 아까 계속해서 난 죽어야 돼 라고 했던 그 절망감. 여기서 고개를 들어서 희망의 정서로 이제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허연 문창을 바라보던가 또 눈을 떠서 눈을 뜬다.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니라 눈을 뜬다는 거. 이것도 아래에서 위를 보는 거. 또 높은 천정을 쳐다본다. 이것도 아래에서 위를 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는 아래에서 위를 보는 거예요. 그치?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것이라는 거로 생각한다 그랬죠. 자, 여기에서의 이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것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여기까지 이제 묶어 보십시오. 자, 여기 왜 묻느냐? 요거 바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이게 바로 우리 백석이 바로 깨달음을 얻은 부분입니다. 뭘 깨달았느냐?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내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라는 걸 깨달았어. 다행이지. 이것 때문에 드디어 태도가 바뀐 거야. 무기력한 자아를 인식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내가 아무리 한다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있는 건 없었어. 내 뜻이고 힘이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는 힘든 일이었어. 왜냐? 이것들보다 이것들. 자, 이것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의지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었거든. 더 크고 높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뒤에 이제 나오는 거야.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거지. 같은 말로 적어 놓으세요. 우리 백석의 특징이거든. 백석이 바로 운명을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이에요. 운명론자야. 운명론적 세계관. 다른 말로 하자면 초월적인 힘. 그러니까 나를 벗어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야.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게 또 같은 뜻이죠.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나쁜 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았대. 이런 나쁜 것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앙금이 돼가지고 가라앉은 거야. 그러니까 나쁜 것들이 앙금이 돼서 가라앉았기 때문에 진정이 된 거예요. 깨끗해진 거지. 사라졌어요. 즉 나쁜 것들이 사라지고 내면에 안정이 되고 정리가 되는 성숙의 과정이 이루어졌다. 현재는 굉장히 평온의 마음이 만들어진 거죠. 이제 극복이 된 거야. 아까는 막 죽으려고까지 했었으니까. 네?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에서는 이제 극복은 했는데 현재 지금 가족이 없기 때문에 외롭기만 해. 외로운 생각만. 요거는 그냥 정서예요. 가족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리워요. 그리움의 정서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드는 때쯤에서는 덜어 나주 쏘네. 요거는 전형 무렵이라고 옆에 써 있습니다. 쌀랑쌀랑쌀랑쌀랑은 의태어죠.
쌀랑눈이 와서 쌀랑눈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 시어니까 문장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가끔은 그래도 시련이 오니까요. 시련과 고난이 오기도 하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이렇게 가끔 올 때마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극복하는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나는 갈매나무를 생각을 해. 갈매나무는 이렇거든. 자, 갈매나무의 모습들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우리 갈매나무, 얘가 이제 주인공이야. 자, 갈매나무의 모습들이에요. 첫 번째 갈매나무의 모습과 상태입니다. 첫 번째. 자, 먼 산 뒷옆에 바우숲에 따로 외로이 서서. 요게 첫 번째. 1번. 갈매나무의 모습이자 상태. 다음 두 번째, 어두워 오는데 하얀이 눈을 맞을. 요게 갈매나무의 모습이자 상태. 두 번째, 그 마른 잎새는 그러니까 눈을 맞고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물다는 굳고정한 갈매나무. 요게 세 번째 갈매나무의 모습이자 상태. 자, 그럼 갈매나무의 모습과 상태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습의 상태는요, 외로워요. 외롭게 혼자 서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눈을 맞고 있지만, 시련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의연해. 그리고 굳고 정해. 아무리 시련이 오더라도 의연하고 고결한 존재예요. 즉, 자, 우리 갈매나무의 모습을 한번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갈매나무는요, 그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는 의지적인 삶의 표상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의연하고 고결합니다. 그리고 항상 꿋꿋해요.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외로움과 추위를 견디며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맑고 깨끗합니다. 강인하기도 하고요. 나의 의지적인 그런 모습을 대신해서 나타내주기도 하는 존재예요. 즉, 이러한 갈매나무의 모습과 상태는 전부 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을 대신 말해준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뭐라고 할 수 있느냐? 6글자로 기역, 지읒, 시옷, 기역, 미음 이라고 하죠. 맞았어. 바로 그것이야.
그렇지. 무엇인지는 알려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고 하는 현대시 감상하기 작품을 다 같이 공부해봤고요. 자, 옆에 있는 내가 읽은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한번 빈칸 쉬우니까 한번 확인해볼까? 화자는 현재 어떤 상황일까?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아주 힘든 상황. 자, 두 번째.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대. 그래서 화자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다는 걸 의미한대요. 자기 뭐예요? 반성하는 걸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자기 시옷 치읓 뭐야? 성찰적 태도. 그렇지.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애는 어떤 태도가 나타나 있을까? 무기력하고 슬픈 마음을 진정하며 곧고 깨끗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무슨 태도? 비읍 시옷 뭐예요? 반성적 태도.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백석이 쓴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고 하는 작품 본문학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아래 우리 백석 시인 모습 보이시나요? 1912년도에 태어나셔가지고 1995년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임종을 지켜보지는 못했어. 마지막 장면은 왜 그랬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 그 뒤에 후세에는 우리나라 그 사랑했던 그 시인들이 함께 하지 못했던 그 슬픈 사연이 있거든. 한번 찾아보시고. 자, 백석 시인의 관련된 영상 한번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교과서를 덮으시고 우리 감성적인 감성에 푹 빠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